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복 6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시작과 연관해서 평화와 공존의 문제, 특히 제3의 길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자고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그 3.1 독립선언서 뒤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쳤도다. 유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도의의 시대가 왔다. 과거 한 세기 내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였도다. 좀 지나세요. 우리의 본뒤부터 지녀온 권리를 지켜 온전히 하여 생명의 왕성한 번역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 문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의문 또는 약간 신비한 느낌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그래서 이제 물론 평화적인 운동이었지만 아주 정말 결연한 의지로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대동단결해서 1919년 3.1 운동을 벌였고 이것이 이제 모태가 되어가지고 일본에서도 오사 운동이 벌어지고 아주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아주 그 중요한 운동입니다. 이게 또 순수한 평화 운동이고요. 폭력을 쓰지 않았으니까요. 이걸 그런 운동이지만 그런 아주 절실한 어떤 그런 사명감과 헌신감을 가지고 몸을 던지면서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항상 그 뒷부분에 가면은 단순히 일본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뭐 또 우리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뭔가 이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도주의적인 정신을 내걸고 우리 민족이 드디어 이런 기운을 받아서 이 세계 역사에 공헌할 수 있는 때가 드디어 오는구나. 우리 드디어 분발하자. 하는 어떤 그런 굉장한 자부심을 주는 그런 선언문들이 3.1 독립선언서만이 아니고 많은 문건들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꿈인 것 같아요.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의 이상과 꿈은 항상 좀 멀고 높은 데 있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긍지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또는 맡은 민족적인 자부심을 느꼈던 게 우리의 선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복운동은 단순한 좁은 의미의 나라를 차차하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가지고 뭔가 좀 더 높은 어떤 이상을 향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운동으로서의 그 뜻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운동을 정말 했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3.1 운동 독립선언서는 그렇지만은 사실 지난 60년 동안의 우리의 경험을 보면 그렇습니까? 정말 거듭 얘기합니다만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는 분단이 됐고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동족 상전의 전쟁이 일어났고 냉전체제 하에서 극단적으로 불신하고 싸우고 도저히 화해 불가능한 이 지구상에서 정말 악마처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이랬던 시절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까운 과거이고 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지금 자유로운 상태냐 하면은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또 아직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어떻습니까? 요즘 민주화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온 군데서 지금 갈등이 일어납니다.
뭐 노사 갈등은 노사 갈등대로 예수님 뭐 지역 갈등도 굉장히 심각하고 뭐 젊은 세대와 또 나이 드신 세대 사이에도 하여튼 세대 간의 갈등도 뭐 심각하고요. 그렇죠? 뭐 남북 간의 또는 여야 사이의 갈등 뭐 이런 걸 떠나서 하여튼 갈등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래서 때로는 야 이거 민주화가 위기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과연 제2의 광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선조들은 무엇을 생각했고 또 우리 안에서 그 선조들의 뜻을 이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있다면은 과연 그게 뭐겠느냐,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겠고요. 이걸 우리는 평화와 공존이라고 하는 큰 화두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길로 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이제 역사적인 대타협도 하고 제3의 길, 생산적인 제3의 길을 좀 걸어가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근데요, 많은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6.25는 참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민족 전쟁이었지만은 또 6.15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성공했던 날이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0,000명이 넘는 이산 가족들이 서로 상봉을 했고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북한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한 사람이 이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성공단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가지고 거기서 지금 불철주야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행했던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강을 건넜다. 돌아오기 힘든 지점으로 우리는 이미 진입했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수많은 갈등이 있지만 또 우리를 바깥에서 보면은 또 한국 사회처럼 말이죠. 정말 역동적으로 그 많은 갈등들을 몸에 안으면서 무너지지 않고 하여튼 이게 그냥 박력 있게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힘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예? 막 금방 쓰러질 것 같고 제가 80년대에도 보면은 막 정말 흑백 논쟁, 사상 논쟁, 캠퍼스라고 하는 게 정말 참기 힘든 때였거든요. 이게 항상 최루탄과 화염병이 서로 막 그냥 자결하는 정말 살벌한 그런 공간이었고, 야 이런 공간에서 대학교 교수 어떻게 하느냐, 이거 정말 그만두고 싶다 그거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암담했던 그 격동의 시절이었지만 그러나 그걸 우리가 나름대로 무난히 이겨서 민주화를 성취해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능력이 사실 있는 거예요. 상당히 보통 민족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큰 용량이라고 할까? 이런 걸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지난번에 그 창업과 수성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아주 정확하게 해당이 돼요. 하여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은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왕왕히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와 싸우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공산주의와의 차이를 갖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조금 너무 좁은 생각이고요. 제가 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장점은 결국은 인간 개개인의 권리, 인권을 충실히 보장해주고 민주주의 제도를 철저하게 지켜가는 거,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공산주의와 싸우는 나라 가운데 독재국가가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죠? 독재국가가 공산주의와 싸우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게 결코 우리의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 기반을 다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지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지난 한 60년 동안 아주 극단적인 냉전 체제 하에서 남북 간의 불신과 증오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런 창업 과정의 불투명성, 단견, 오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걷어치고 정말 순수한 의미의 국민의 권리와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질서를 지켜가는 그런 정말 멋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 땅에 세워야지 된다.
그것이 이제 이른바 수성어 과제다. 뭐 그렇게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그동안의 60년 정도의 발전 과정을 간략히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학문적인 용어로는 그 돌진적 근대화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렵나요? 돌진적. 돌진적이라면 뭐예요? 그냥 막 앞으로 가는 거죠, 이게. 약간 좀 군사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그냥 명령 떨어지면 뭐 그냥 앞뒤 쳐다보지 않고 막 달려가는 그런 체제였으니까요. 그것이 참 성공을 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가져왔어요, 그게. 예. 그리고 국가가 설정한 일정한 목표를 놓고 온 국민이 막 협력을 한 셈입니다. 국가가 되게 설정한 목표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는 경제 성장입니다. 그렇죠? 경제 성장을 쉽게 지표화할 수 있는 것은 1인당 국민 소득입니다. 또는 우리로서는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국가의 큰 경영 전략을 치울 때 1인당 국민 소득을 뭐 100불에서 1000불로 늘린다. 1000불에서 3000불로 늘린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걸로 딱 측정이 되니까요. 또 우리는 수출 중심으로 나가야 되니까 수출을 예컨대 뭐 100억 불에서 1000억 불로 옮긴다. 뭐 이렇게 발전 목표를 세우면은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이 목표가 얼마나 조기 달성되었느냐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뒤도 보지 않고 온 국민이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독재자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잡음이 있어갖고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재자를 절대 우리가 뭐 옹호하거나 또는 미화시켜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의 산업화를 이루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런 독재 체제가 지구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성공적인 나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독재 체제가 한편에 막 일어나면서 다른 한편에는 사회적인 잡음이 일어나거나 불평이 일어나거나 누가 막 자꾸 저항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걸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 일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독재자의 관점에서 봐서는. 그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불러다가 뭐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옛날에 국회의원도 잡혀가서 코수염이 빠졌으니까요. 이게 중앙정보부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중진, 영향력 있는 중진이었지만 이런 사람 불러다 놓고 한번 혼주려고 하면 그렇게 혼을 준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체포가 되고 감금이 되고 해서 실종이 되고 죽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인권 억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돌진적인 근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나라를 근본적으로 두 개의 양두마차로 끌고 가게 됩니다. 하나는 경제 개발이에요. 경제 개발의 중추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경제기획원이라고 불렀습니다. EPB라고 불렀어요. 막강한 데입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게 이제 무력을 행사하는 데예요. 안보를 책임지는 데입니다. 거기에는 그냥 무시무시한 데죠. 누구든지 마음에 안 들거나 잘못한 사람은 데려다가 그냥 혼주고 뭐 감옥에 넣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위협적인 그런 곳이고, 따라서 이곳은 근본적으로 군이 통제를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보기관이 통제하는 데예요. 여기는 이제 고급 경제 엘리트가 통제하는 것이고, 이제 두 쌍두마차를 갖고 나라를 운영하는 체제, 이게 이제 관료적 권위라고 볼 수 있고, 관료적 군위주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체제에서 일어나는 근대화 양상을 우리는 돌진적 근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했느냐? 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국내 자원, 외국에서 빌려드린 돈, 뭐 나라가 베풀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들, 조세 혜택, 금융 혜택, 모든 혜택들, 이런 것들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해가지고 수출을 자르는 기업에다가 막 더 많이 대주고, 그렇잖아요. 경제에서 빨리빨리 앞서가는 사람, 정부의 그 방침에 호응해서 하는 사람들한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주었습니다. 딴 건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막 산업을 몰아줬어요. 이게 외국에서 한 200년, 300년에 걸쳐 있던 것이 우리는 불과 30년 안에 벌어지니까요. 그게 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그렇게 참 인상적으로 발전했던 것은 좋은 점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 그렇게 빨리 변하다 보면은 당연히 부작용이 많은 겁니다.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과거에 그 광복을 생각하고 온몸을 바쳐서 광복 운동을 하고 했던 그런 분들이, 그분들이 꿈엔들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 국토가 분단되고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남과 북이 저렇게 서로 등을 던지고 싸워서 냉전 체제 하에서 그냥 죽기 살기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 미래가 있으리라고 꿈엔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과연 어떻게 극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은 원래 광복이라고 하는 그 말에 들어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뜻이고, 우리가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또 그렇게 급속한 산업화를 하다가 보면은 결국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수의 재벌들을 막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아무래도 늘어나게 되고, 지역 간의 편중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기업은 정경유착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정부가 손잡고 가야 되니까요. 뭐 그런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거대한 부패가 싹트기 마련이고, 더구나 이제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이나 민중 운동이나 사회 운동은 그냥 힘으로 이걸 박멸시키려고 했으니까 그걸 막 무서워서 그걸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사회적인 평화가 이룩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갈등이 항상 이제 지하로 숨게 되니까요. 세상의 이치가 햇빛이 쪼이면은 다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공개가 돼서 합법적으로 할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경청을 하고 토론을 하고 어떤 접합점을 찾아가려고 하면 일이 다 잘 되지만, 극단적인 이렇게 억압체제가 있을 때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지하화되고, 지하화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이건 막 힘과 힘이 부딪히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시 학생들은 그냥 화염병을 막 던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막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고 화형을 하고 건물 떨어지고 말이죠. 저도 대학교 있을 때 80년대 그 경험은 정말 너무 참담합니다. 정말 그 자기 자녀들, 정말 꽃다운 애들, 정말 이상을 갖고 부모들은 대학교를 보냈는데, 대학교에 돌아온 다음에 이 현실을 보고 완전히 그 인생을 바꾸어가지고 노동 현장으로 뛰어들고 운동을 하게 되고 수많은 자기 희생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부모와는 대화가 정말 어렵고, 그리고 학생들은 부모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해 하니까요. 그건 다 있으니까요. 너무 부모한테 죄송해 하고, 그걸 좀 해소할 방법이 없고, 그러면서 점점 또 대화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갔던 그 학생들을 제가 보면서 참 우리 현실이 너무 참담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찌됐든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평온화가 되지 않고 잠복된단 말이에요. 지화가 되면은 이게 폭력화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갈등을 관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한번 갈등이 터지면은 그냥 폭발적인 갈등이 하나 터지고, 그리고 이 갈등이 터지면 온 사회가 막 들끓는 거예요. 그 하나로. 요즘은 뭐 여기저기서 수많은 뭐 분규가 일어나지만, 뭐 그렇게 물론 그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막 우리가 그렇게 이기 때문에 큰일 났다 그런 건 좀 적잖아요, 이게. 뭐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좀 건설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일종의 홍역이고, 적절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그걸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동요하지는 않아요, 사회가. 그 부분은 물론 걱정이죠. 그 회사는 물론 걱정이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 옛날에는 하나만 터지면 그냥 사회가 들끓는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그 현상이 있었으니까요. 어떤 사회를 가면은 지배층과 일반 서민이 딱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정치는 우리가 할 일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든 불만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들의 사생활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가족과 만난다든지 친구와 뭐 불평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것으로 거의 이렇게 간주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비일비재해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놓고 볼 적에
사회의 중심 부문, 이게 메인스트림, 이게 주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주류가 물론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회의 주류를 유심히 살펴보면 바로 그 주류 안에 기득권층을 따라가기보다는 바로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이 건강한 일반 서민들, 민중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들의 권익을 대변해 주려고 하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사회를 같이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 실천, 능력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집단이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참 특징입니다. 이게 우리의 장점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는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선비들 생각은 그랬습니다. 이게 민본주의예요. 모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고 그것이 곧 당시의 정치가 해야지 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토처럼 신념을 갖고 있었던 우리의 참 훌륭한 선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역사적인 전통이 되고 뿌리가 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80년대면 80년대 학생들의 깊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말 노동자, 농민, 빈민, 힘없는 소수 집단들 그 옆으로 자꾸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민주화가 일어나면서 노동운동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말이에요. 이런 어떤 굉장히 건설적인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제가 받은 체험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건강한 중산층이 깨어있는 중산층이 기득권에 함락당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우리 사회의 주류 집단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 소외된 집단들과 화해를 가능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참 애쓰는 이런 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건 정말 우리의 희망이다. 제가 80년대에 있으면서 수많은 외국 기자들하고도 만나고 그 당시는 학백 논쟁이 강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이념적인 논쟁이 많았습니다만 저한테 여러 번 질문할 때 그렇지 않다. 두고 봐라. 이 80년대를 살았던 이 세대들 안에 건강한 어떤 도덕성이 살아있다. 그러므로 이 집단들이 결국 우리 사회를 앞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하고 항상 이야기했었는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가는 좀 더 지켜봐야지 되겠지만 저는 지금도 그런 흐름이 우리 사회에 지금 도저히 깔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80년대에 대학교에서 가르치면서 81년부터 89년까지 학생들한테 매번 한 학기도 빼놓음이 없이 학생들한테 리포트를 내라고 합니다. 그걸 보통 자기 발견적인, 자서전적인 말이죠. 바이오그래피컬한 그런 이제 분석인데 자기의 삶의 역사 안에 들어가서 고통스러운 그런 긴장과 갈등 상황을 찾아가지고 그것이 뭐고 어떻게 이걸 해소했는지를 자세하게 적어갖고 제출하는 그런 자기 삶의 보고서를 스스로 분석한 그런 보고서를 내도록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베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만이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보고서를 매 학기마다 받고 그걸 읽으면서 정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학생은 어느 누구보다 대하기 어렵습니다. 부모하고도 어렵고 교수하고도 어려운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 깊숙이 내다보고 자기 그 내면 세계를 보면서 갈등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런 갈등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적은 그 글들을 제가 보면서 그 안에 무서운 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아주 절감했던 적이 참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나한테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걸 전부 다 모아보니까 2,400개가 됐어요. 그래서 2,400개를 가지고 이제 추적을 했습니다. 학생을 추적을 하고 그래갖고 한 1,300명 정도는 이제 어디서 뭘 하는가가 지금 다 추적이 돼서 그 가운데서 한 40명 정도는 만나가지고 전부 다 심층 인터뷰 한 5시간 막 걸려가고 심층 인터뷰를 해보고 과연 그들이 오늘날 어디에서 뭘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2년째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오늘날 이 시중에서 얘기되고 있는 고도로 정치화된 386과는 전혀 다른 스토리예요. 지금 막 386을 둘러싼 오해가 오직 많습니까? 이런 건 거의 내가 봐서는 정치적인 것들이 많고요. 실제로 80년대의 그 건강한 민중성을 가지고 이 사회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제2 광복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 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지금 나가야지 되는데 그냥 그렇게 나갑시다 라고 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회 안에서 받아줘 가지고 온몸으로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중심적인 사회 집단이나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몇 명이 소수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소수가 할 수 있는 건 저 위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 있는 다수가 특히 우리 사회의 중심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기 영역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기득권에 너무 언연하지 않고 뭔가 하여튼 이 소외된 집단들과 더불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막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공존을 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만일 전부 다 자기 것만 챙겨서 이게 자기 것이 희생 결정에는 뭐 그냥 막 박치고 싸우고 말이에요. 안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결국 힘 있는 사람이 이길 거예요. 결국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사회 안에 있는 이 중심에 있는 이 건강한 상식과 그 도덕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 바로 중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사회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잠재력이 우리 사회에 많다고 봐요. 제가 이해하는 한은 중국이나 일본 어디보다도 아니면 서구의 어느 나라보다도 현재 우리 사회의 그 시민사회 안에 있는 이런 건강한 민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재 정치적인 아직도 정치적인 그런 그 분위기가 강하니까 모든 걸 너무 정치적인 눈으로 받아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주 같은 우리의 고유한 가능성을 제대로 지금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그런 힘은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 꼭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사회 갈등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갈등을 우리가 이제 치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제3의 길을 걸어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화해할 수 없는 듯이 보이는 집단들을 서로 공존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사회의 또는 정치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제3의 길입니다. 이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과 세력이 서로 비슷해져 갖고 팽팽한 긴장과 균형을 이룰 때 제3의 길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가 완전히 그냥 압도를 해버리면은 제3의 길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들 마음대로 갈 텐데요, 이게. 근데 사회가 이렇게 팽팽하게 균형이 이루어지면은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힘으로 막 밀어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막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방공 갖고 무슨 시국 사건을 만들어 갖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보가 다 공개가 되니까요. 옛날처럼 그냥 막 군사적인 방법이나 막 경찰을 동원해 갖고 이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무슨 루머나 말이죠. 중상 모략을 갖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전된 시간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과 힘이 이렇게 대등한 관계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의 머리가 있다면은 다들 합리적인 게임을 하게 그럼 돼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리고 더불어 같이 살자. 그래서 우리 전체의 파이를 좀 크게 하면서 이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갖고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3의 길인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지금 그런 상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절대 이게 힘이 어디로 하나로 몰리지 않습니다. 이제 팽팽한 균형 상태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이게 연령도 작용이 하고 교육도 작용하고 여러 변수가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예컨대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향을 놓고 보면은 팽팽한 지금 긴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건 참 좋은 증서예요. 이제는 정말 서로 깨끗한 경쟁을 지금 해야 되는 상태가 지금 됐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합리적인 게임을 할 수가 있고, 합리적인 게임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나라 전체의 부를 증진시키면서 같이 더불어 사는 윈윈 게임을 하게 되는, 같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로 가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지금 저는 그 분기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과 어떤 면에서 문화가 좀 바꿔져야지 돼요. 근데 막 전부 다 흑백 논리로 모든 걸 재단하려고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행동은 아무리 그 좋은 일을 했어도 일단 마음이 꽁하면 항상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흑백 논리가 아니고 정말 건전한 어떤 상식에 의해서 실사구시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 사물을 판단하는 그런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중산층이 뭐 많이 증가했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죽기 아니면 살기 시기에 그것은 도저히 이제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정말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역지사지. 상대방을 나의 눈으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말에 그 충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독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게 금과 옥조와 같은 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충서라고 하는 것이 그것과 비슷한 어떤 그런 좌우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충서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은 남이 나에게 행하지 말았으면 싶은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랑해라는 얘기고요. 이건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면 참 기분 나쁜데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행동을 너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원리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이런 그 중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공존해 가려고 하는, 더불어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충서의 정신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중용의 정신을 발휘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회로 가야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역사적인 분기점에 처해 있다. 그게 또 하다 보니까 광복 60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엇물려 있다. 민주화에 상당히 많은 성공을 했고 산업화에도 성공하고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은 사실 또 갈등은 굉장히 많고, 남북 분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평화를 어떻게 이 땅에 심을 거냐라고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광복은 아직은 미완의 광복이다. 그러나 이 광복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저 소수의 지도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저 바깥에 뭐 미국이나 서구라파나 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완성시켜 갈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 사회 안에서 지금 더 나와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다. 그걸 우리가 눈여겨봐야지 된다. 왜 우리가 성취한 것을 정말 애정을 가지고 보지 아니하고, 그건 항상 그냥 비아냥거리고 이건 뭐 가치 없는 것처럼 치부하고, 그리고 항상 눈을 바깥으로 떠서 미국은 어떻고 구라파는 어떻고 무엇은 어떻고, 왜 그렇게 외부 우선적이냐. 우리가 이제 그 시대는 지났다.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한 상식과 발전의 요소를 마음껏 좀 잘 보고 그걸 찾아내자. 그러려고 하면은 좀 넓은 안목으로, 역사를 좀 넓은 안목으로 봐야지 되겠고, 그렇게 볼 때 반드시 이 제2의 광복,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은 생산적인 삶의 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